예,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의 송인걸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취재 경험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주제보다는 전체적인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이기도 한 학생들의 인권 문제 쪽에 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주어진 시간 5분으로 끝내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학교 안전에 관한 토론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 그 중에서도 사회 안전 분야 중에 학교 안전이라는 부분이 벌써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많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게 현 정부 들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행정 어떤 부처에도 안전행정부 이런 식으로 안전이 들어갈 정도로 현재 국정 기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주제 발표에서도 언급됐지만 학교 안전 문제는 정말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주로 이제 취재하는 내용 중에 학생들과 관련된 안전사고 문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제2차적인 트라우마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아마 평생 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례로 한번 직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한 여고에서 잇따른 학생들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죽은 아이가 반장이었죠.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취재할 때 가해자가 누구냐 그럼 이게 뭐냐 해가지고 결국은 그 주변에 있던 3명의 아이들이 가해자격인 그런 상태로 오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누리꾼들에 의해서 신상이 털립니다. 걔네들 얼굴 인터넷에 다 떴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기소 안 했어요. 걔네들은 그냥 그 나이 또래에서 멋부리고 일종의 반항하고 하는 그 정도의 아이들일 뿐이지, 평범한 아이들이지 죽은 아이를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그런 아이들은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그 세 아이들은 아마 평생 지우지 못하는 아마 상처를 안게 될 겁니다. 여기에 언론도 일조했습니다. 지금 사회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교육청, 시청 해가지고 경찰 안전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 같은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하는데, 그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직되면은 그러면 결국 아이들의 인권 보호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제도권에 의한 피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루는 학교 폭력은 통상 두 가지입니다. 외부적인 폭력과 내부적인 폭력인데, 먼저 내부적인 폭력으로 얘기하면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하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미성년자에게는 이제 법적인 완화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법을.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분명히 미성숙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떤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체가 돼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사소한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걸 법적, 제도적 장치, 그리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같은 데에 징계 대상으로 올리는 게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또래 주정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이 또래 주정 프로그램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저는 비교적 이 프로그램이 대전 쪽에 시범 운영될 때 또래 주정 코치분들에 대한 교육 과정,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학생들을 또래 주정자로 모집을 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전부 다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1박 2일 이렇게 가는데도 제가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이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아이들, 그 또래 조정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중재도 아니고요. 법과는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은 아이들이 조정이 가능할까? 그러면 그 조정을 하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능력을 끌어올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조정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가? 또래 조정인데요. 같은 반에 있는 친구인데 그 아이를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면 또래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그 굉장히 복잡한 이론 수업을 듣고 하면서 나중에 실습을 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그걸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의 실습 정도가 쌓이는 정도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그리고 또래 조정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나 학교장의 그 관심에 따라서 이게 성과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전권에 있는 한 중학교 사례인데요.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쪽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SNS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즉각 보고의 대상이고요. 징계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저희들 표현대로 하면 말아먹었습니다. 교육청에 보고 안 했어요. 교육청 통계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아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내가 똑똑하고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있다가도 도대체 걔는 왜 뭐 같이 놀자. 나 바빠서 안 가. 야, 걔 왜 안 온대? 이걸 이제 서로 문자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SNS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걔 뭐 월 그렇잖아. 아우 정말 재수없다. 밥맛 없다. 한 게 걔한테 들어갔어요. 그거를 그 엄마가 알았습니다. 그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왕따당하고 있다. 근데 그게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니까 그 아이들 한 30명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 문제를 제기한 애를 딱 걸어놓고 카톡으로다가 전체를 다 링크시켜서 그 그룹 모임을 해놓고 얘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투표를 했습니다. 이거 요즘 흔히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미성숙한 아이들은. 그런데 이게 SNS를 통한 왕따의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학교장께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한데 이걸 만약에 원리원칙을 적용해서 한다면 아마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투표에 참여했던 아이들도 다 문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뭐 주먹을 쓰거나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 또래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또래 주정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또래 주정을 4차례 정도 열었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도 만나서 그 부모도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해를 듣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거 무난히 해결됐고 지금 굉장히 애들 문제없이 잘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요, 아마 적어도 그 중에서 한두 아이들은 전학을 가는 징계를 받고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또래 조정이라고 하는 순기능은 바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과연 이게 학교 현장에서 가능할까?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적인 폭력이죠. 뭐 이제 슈퍼맨 아니면 이제 긴 옷 입으신 분들께서 종종 옷을 벗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아니면 납치범죄. 이건 전부 다 청소년들을 성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 어떤 성적인 어떤 특이한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뭐 성에 대한 문제, 그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이용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제 발표하고 아까 이제 경찰청의 권영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외부적인 폭력이라는 게 이제 그 동네에서 노는 불량배들이죠. 청소년 또래들. 얘네들에 의한 폭력 혹은 뭐 금품갈취, 뭐 옷을 뺏거나 뭐 지속적인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범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대책이 바로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인데요.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를 두지 않는다든가 그런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세테드 개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어떤 초기 환경 구축입니다. 이게 이제 세테드라고 하는 게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환경공학이 이제 범죄 심리학하고 결합해가지고 사회 현상에 대처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요거 아까 설명을 안 해주셔서 누구나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 세테드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의 깨진 유리창 이론. 그건 뭐냐면 이게 80년대에 나온 이론인데요. 깨진 유리창, 그러니까 집을 두는데 유리창을 깨놓고 그냥 방치했을 때, 또 자동차에 유리를 깨놓고 그냥 방치했을 때하고 유리창을 깨놓고 그거를 반창고로 붙여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수리를 하고 자동차도 문도 닫고 고장났지만 다 이렇게 조처해놓은 상황하고 한번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깨진 유리창이 있는 집은 아이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집안이 온통 이제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난 거죠. 역시 깨진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걸 깨끗하게 이렇게 정성껏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을 때 범죄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줄리아니 시장이 뭘 했냐면은 뉴욕의 지하철에 낙서 지우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100만 달러입니다.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악명 높던 뉴욕의 지하철 범죄가 40% 줄었습니다. 요거 바로 할렘에 적용했죠. 뉴욕이 이제 5개 이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쪽에 할렘에 그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해튼이 있고 할렘 옆쪽으로 뭐 플러싱이 있고 이쪽 아래로 해가지고 이제 브루클린 있고 뭐 그런데요. 그 중에 할렘이 제일 위험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은 할렘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애들이 들어가 있는 플러싱이나 브루클린은 훨씬 위험합니다. 근데 할렘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할렘에서 똑같은 걸 적용했습니다. 도시 환경, 낙서 지우기 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고교 졸업생들이 졸업하는 율이 할렘이 25%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80%로 올라갔습니다. 그 도시 환경공학이 어떻게 도시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아주 긍정적인 사례가 이 뉴욕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뉴욕에 CCTV가 무수히 달려 있는데 뉴욕 시민들은 원치 않게 하루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은 180번 정도 영상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센터 말씀하셨는데 센터에서 어떤 한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동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충남경찰청이 천안의 한 거리에 부녀자 안심 귀갓길을 조성했습니다. 이게 세트드 개념에 의해서 했는데요. 거기가 성폭력 범죄의 근원지입니다. 경찰이 아주 굉장히 많이 순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말 현재 충남경찰청의 전체 성범죄가 77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천안에서 발생한 게 29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고기에서 발생한 게 270건 정도 되고 290건인가 그리고 고기에서 발생한 게 19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남 전체 22%, 그 다음에 천안에서 발생한 거에 약 60%가 고길 주변에서 났습니다. 거기에 아주 좋은 CCTV 달고요. 굉장히 좋은 가로등을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벽면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굉장히 밝게.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여대생 대학원생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제가 기사를 지난주에 썼는데 불과 역하고 자기 집하고 5분 거리인데 어머니가 마중을 나왔답니다. 차를 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면서 그 큰 길과 가로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길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그 가를 수 있는 길이 여기가 이제 어두워지면서 거기에 불황자들의 이제 음주 문화도 발생하고 이제 이런 곳이었는데 밝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없어졌대요. 적어도 밤 10시 정도까지는 별로 걱정 안 하고 다닐 수 있다. 아직 뭐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 효과를 지금 아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성범죄 예방에 굉장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안전망 구축으로 돌아와서 이게 절대로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이제 어떻게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걸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원칙 같은 것들, 교장 선생님께 주어진 재량권이나 아니면 그걸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계치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학교 폭력이. 그리고 이런 어떤 외부적인 감시망, 세테드 개념을 통한 감시망을 통해서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납치 범죄나 이런 것들이 근절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기관들이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됐다. 범인을 잡은들 피해를 입었다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윤종준 과장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시가 영상관제센터를 지금 설비를 구축하고 있고 32명이 내년부터 근무하면서 영상을 제공받아서 이제 거기가 통합조정센터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32명이면 4교대하면 한 팀 근무자가 4명씩이겠네요. 하루에 2교대하면. 이거 이제 교육청하. 예. 상황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제 다양한 CCTV가 있는데 이걸 과연 그 근무자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어떤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을지 어떤 운영상의 묘미도 좀 필요하고 그 전에 이 학교 현장에 모니터를 당직시키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훈련받은 사람들 아니면 그걸 모니터하는 분들을 좀 훈련시켜가지고 어떤 아이들의 인권이나 자유가 누구나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